인간은 모르거나 착각했던 동물의 마음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 책 제목 동물을 깨닫는다. 지은이 버지니아 모렐. 프롤로그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는 1022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나방은 애벌레 시절을 기억한다. 개가 웃는다고? 동물도 정신이 있다. 동물도 우리처럼 뇌가 있고 뇌를 쓴다. 뇌를 써서 세계를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모든 생명체가 직면하는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간다. 우리처럼 동물도 성격과 기분과 감정이 있다. 그래서 웃기도 놀기도 한다. 어떤 동물들은 깊은 슬픔과 공감을 드러내고 자기를 인식하며 자신의 행동과 의도를 의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지 못했다. 인간 이외의 동물은 단순하고 반사적으로만 반응할 수 있는 좀비나 로봇에 가깝다고 여기는 관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일부 학자들은 동물이 거의 반쯤 죽은 상태로 삶을 살아간다고 주장한다. 맞다. 동물은 그랬다. 1950년대까지는. 그러나 생물학자, 동물행동학자, 진화 생태학자, 비교심리학자, 인지동물 행동학자, 신경과학자들의 새로운 연구 물결이 동물이 정신을 탐구하지 못하게 가로막던 낡은 관념들을 쓸어버릴 때 그렇게 반사 상태에 가깝던 동물들도 다 같이 쓸려 나갔다. 이제 질문은 동물이 생각을 하는가가 아니다. 동물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가이다. 한 주가 멀다 하고 동물의 정신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다. 고래에게 특유의 억양과 지역 사투리가 있다. 물고기가 도구를 사용한다. 다람쥐가 고아를 입양한다. 꿀벌이 계획을 세운다. 양이 한 번 본 얼굴을 잊지 않는다. 쥐가 고통에 서로 공감한다. 코끼리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알아본다. 까마귀가 도구를 만들 줄 안다. 등등. 그리고 개를 사랑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구 결과로 개가 1022개 어휘를 사용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알까? 개가 그토록 방대한 어휘를 쓰고 나방이 한때 자신이 애벌레였음을 기억하고 어치가 다른 어치들을 도둑 취급하고 고래뿐만 아니라 소도 지역 사투리를 쓴다는 것을 말이다. 동물이 생각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미 입증했다면 우리가 동물과 맺는 관계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놀거나 야생동물을 관찰하다가 그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기쁨이나 슬픔을 느낀다는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남편과 나는 우리 집 개가 웃는다고 확신한다. 우리와 놀고 있거나 우리에게서 약속대로 뼈다귀를 받거나 우리가 출장에서 돌아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일 때 특히 그렇다. 반려동물들을 기르는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 나도 우리 집 개와 고양이들에게 정신적, 감정적 삶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낄 때가 많지만 그것을 증명하려고 해본 적은 없다. 나는 과학 저술가이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우리 집 반려동물들의 행동과 활동과 얼굴 표정이 하나같이 생각과 감정을 암시한다는 점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한 가지 이유, 아니 주된 이유가 이런 것 아니던가. 우리는 생기 있고 자기를 표현할 줄 아는 생물, 그러니까 재미있고 사랑스럽고 심술궂고 권태로운 존재가 우리 곁에서 반응하고 어울리기를 바란다.
내가 이 책을 쓰려고 생각하게 된 데는 우리 부부의 첫 반려견이자 매우 영리한 콜리 잡종이었던 퀸시의 영향이 여러모로 컸다. 어느 날 우리가 가파른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였다. 퀸시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솔방울을 내려놓더니 코로 툭툭 떠밀어 비탈 아래로 굴렸다. 그러고는 솔방울이 내리구르는 모양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솔방울에 어느 정도 가속이 붙자 마치 토끼를 뒤쫓듯 그 뒤를 추격했다. 퀸시는 놀이를 상상해서 발명했고 우리와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항상 그 놀이를 즐겼다. 퀸시가 상상을 해. 퀸시가 처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남편에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퀸시가 놀이를 발명했다는 것에 나는 왜 그렇게 놀랐을까? 당시는 1980년대 후반이니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지만 아마 그때까지도 주류 과학자들이 동물에게 과연 정신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시절에 개가 상상을 한다고 쥐가 웃기도 하고 다른 쥐의 고통에 공감하기도 한다고 누군가 주장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비웃음을 샀을 테고 감상에 젖어 동물을 의노한다고, 즉 동물의 행동을 마치 털이나 깃털을 입은 인간의 행동인 것처럼 이해한다고 퉁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퀸시에 관한 내 이야기도 오로지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개를 사랑하는 몇몇에게만 들려준 일화로 남았다. 퀸시의 창의성에 관해 골똘히 생각하면서도 나는 그 솔방울 놀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그 당시 내가 동물과 동물 행동에 관해 자주 인터뷰하던 과학자들과 의논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퀸시가 놀이를 발명한 것을 목격하기 불과 얼마 전에도 나는 생각하는 동물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주인공은 고아가 된 야생 침팬지였고 장소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학자로서 자연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연구하는 제인 구달의 연구지였다. 우리는 해질녘 침팬지 피피 가족을 염탐하고 있었다. 보고 있자면 하나같이 아름다운 광경이기는 했지만 침팬지의 행동으로 그리 놀랍거나 새로운 것들은 아니었다. 구달이 이미 자세히 기록하고 소개한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내가 목격하게 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은 한 침팬지가 다른 침팬지를 속이는 행동이었다. 구달은 곰배에 있는 작은 오두막인 보급소에서 침팬지들에게 바나나를 나눠주며 침팬지들을 인간에게 적응시키는 또는 길들이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날 오후에도 그녀는 창살이 있는 창문 너머로 침팬지들에게 바나나를 나눠주었고 나는 바로 옆 건물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첫 번째 방문객은 검은 털이 번들대는 덩치 큰 수컷 베토벤이었다. 그의 옆에는 어릴 때 어미를 잃고 고아가 된 어린 암컷 딜리가 있었다. 원칙적으로 침팬지는 어미가 양육을 도맡고 어미를 일찍 여의면 자매나 이모 중 한 명이 맡아 기른다. 그러나 딜리의 경우에는 수컷인 베토벤이 데려다 길렀다. 베토벤은 딜리의 후원자로서 딜리가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충분히 따먹을 수 있도록 꼭꼭 챙겼고 동시에 보호자로서 집단 안에서 어떤 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딜리를 안전하게 지켰다. 그러나 이렇듯 너그러운 베토벤도 자기 바나나를 나눠주는 일에서만큼은 애누리가 없었다. 구달이 바나나를 한아름 안기자 베토벤은 오두막 앞 잔디에 쭈그려 앉아 송이를 개걸스럽게 따먹기 시작했다. 어린 딜리는 그 옆에 붙어 앉아 달콤한 바나나가 보호자의 목구멍으로 꿀떡꿀떡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다. 얻어먹고 싶어 한번 손을 내밀어 보기도 했지만 베토벤은 눈길도 주지 않았다. 마침내 마지막 한 개까지 모조리 먹어치워 배가 부른 베토벤은 뒤로 벌렁 누워 잠에 빠져들었다.
딜리는 그 옆에서 그의 털을 골라주었다. 구달은 창가에서 이 작은 드라마를 모두 지켜보았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베토벤 몰래 빼돌려 놓은 바나나가 하나 있었다. 딜리가 우연히 자기 쪽을 쳐다보았을 때 구달은 그 소중한 바나나 한 개를 들어올려 보였다. 보통 배고픈 침팬지는 그토록 맛난 먹이를 발견하면 먹이 울음을 운다. 그러나 딜리는 끽 소리도 내지 않았다. 가만히 구달이 바나나를 오두막 바깥 베토벤의 시야 너머에 내려놓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마치 딜리가 구달과 비밀을 주고받으면서 공모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듯 보였다. 딜리는 계속 그 덩치 큰 수컷의 털을 골라주면서 자장가를 속삭이듯 우우거렸다. 마침내 베토벤이 코를 골기 시작하자 딜리는 잽싸고도 조용히 비밀의 바나나로 다가가 그것을 새 입에 모조리 먹어 치웠다. 그리고는 베토벤 곁으로 살며시 돌아와 털 손질과 자장가를 다시 시작했다. 잠시 후 구달을 만났을 때 나는 곧바로 딜리의 행동을 화제에 올렸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침팬지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잖아요. 과학 잡지에 이 얘기 쓰실 거예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못 쓴답니다. 구달이 대답했다. 왜죠? 내 생각엔 딜리의 행동은 명백히 속임수였고 베토벤을 속이기 위해 심지어 구달과 공모하기까지 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구달이 차분히 대답했다. 아니에요. 다른 과학자들은 이 사건이 일화에 불과하고 더욱이 딜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할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쓰면 다들 이렇게 말하겠죠. 아, 제인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그건 의인화잖아. 글을 쓴다면 그자는 이 동물에게 인간과 같은 정신 능력이 있다고 진술할 터였다. 내가 퀸시의 상상력에 대해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그랬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녀와 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다. 그녀는 저명한 과학자이자 침팬지 행동의 전문가, 다름 아닌 제인 구달이었다. 나는 그녀가 딜리의 속임수에 관해 보고한다면 틀림없이 다른 연구자들도 귀를 기울일 거라고 주장했다. 구달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침팬지가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감정이 없다는 얘기는 별로 말이 안 돼요. 야생에서 동물을 연구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개 딜리의 속임수 같은 상황을 수없이 목격하죠.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경험상 잘 알아요. 그러니까 딜리를 인간으로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녀가 기만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만 써야 해요. 딜리가 아니 어떤 동물이든 소위 주관적이고 인격적인 체험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태도로 치부될 뿐이었다. 행여 일부 동물이 내적, 정신적 삶을 영위한다 해도 그들에게 직접 물어볼 길이 없으므로 그것을 연구할 수는 없었다. 나는 과학자들이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고 구달에게 물었다. 다른 생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영원히 알아내지 못하게끔 게임의 법칙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았다. 구달도 내 생각에 동의했지만 희망적인 전망도 갖고 있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침팬지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에게서 비슷한 행동들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즉 동물 인지와 감정에 관한 연구가 변할 거라고 했다. 구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동물 인지에 관해 과학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연구하는지에 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음을 깨달았다. 왜 과학자들은 동물의 생각과 감정을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침팬지처럼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동물에 대해서조차 말이다. 침팬지가 생각하지 않던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던 행동들은 다 뭘까? 동물의 정신을 둘러싼 논쟁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데는 회의적이었지만 동물도 분명히 욕구가 있고 배고픔이나 통증, 분노 같은 감각도 경험한다고 보았다. 제논을 비롯한 스토아 철학자들의 관점은 그보다 훨씬 편협했다. 그들은 어떤 동물에게든 생각이나 감정, 감각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했고, 따라서 동물에게까지 도덕적 배려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 특히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스토아 학파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 기독교 철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물에 관한 서양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 현대의 우리는 대부분 스토아 학파의 사고방식에 익숙하다. 그들이 17세기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이원론으로 가장 유명하다. 정신과 몸을 별개의 두 실체로 물질인 몸과 비물질인 정신 또는 영혼으로 분류하는 이원론에서 데카르트는 비물질 영역이 인간을 신의 정신에 연결해 준다고 보았다. 데카르트 철학에 따르면 동물은 물질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동물은 정신과 영혼이 모두 결여되어 있고 사유할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신의 정신에 연결될 수도 없다. 데카르트는 동물을 복잡한 로봇이라고 생각했다. 태엽을 감아 움직이는 기계처럼 보고 만질 수는 있지만 의식은 없는 것이다. 그는 사유를 하려면 언어가 필요하지만 동물의 울음소리는 그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추종자 중 한 명인 철학자 니콜라 말브랑슈는 데카르트 학파의 관점을 이렇게 요약했다. 동물은 즐거움 없이 먹고 고통 없이 울고 자각 없이 성장한다. 그러므로 동물은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런 진술에 격렬하게 반대한 철학자들도 있었다. 볼테르는 데카르트 추종자들에게 실제로 호통을 치다시피 하면서 누구든 생체 해부자가 개를 산채로 절개하는 현장을 와서 직접 보아야 한다고 했다. 1764년 볼테르가 항변했다. 당신은 당신에게 있는 것과 똑같은 느낌 기관을 개에게서 발견한다. 기계론자여 대답해보라. 대자연이 이 동물에게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그 모든 느낌의 원천을 허락했단 말인가? 당시에는 이 논쟁을 끝낼 길이 없었다. 한편에서는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인간을 특별한 피조물로 보면서 다른 동물과 철저히 구분지었고, 또 한편에서는 사상가들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수많은 유사점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말 못하는 형제들에게 친절과 연민으로 대해야 한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1859년에 이르러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이 교착 상태에 한 가지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는 동물이 기계나 로봇이 아니며 자연의 압력과 변화하는 지구 환경에 따라 진화해온 그리고 진화하고 있는 생물학적 유기체라고 보았다. 그가 지칭하는 동물에는 인간도 포함되었다. 인간을 다른 모든 동물과 도매금으로 묶는 것은 우리 인간이 특별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어서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그런데 다윈은 거기서 더 나아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해부학적, 생리학적, 심리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지녔다면서 그 이유가 인간이 다른 동물들의 후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윈은 자신이 발견한 생명 진화의 법칙이 다른 많은 학문 영역에서도 새로운 이해를 견인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심리학이 그중 하나였다. 종의 기원에서 그는 진화가 동물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심리학은 새로운 토대 위에 세워질 것이다. 그 토대란 정신적 힘과 능력이 각 필연적인 단계를 거쳐 획득됨을 가리킨다. 라고 예견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몸이 과거 동물에서 진화했듯이 인간의 뇌와 정신도 그랬다는 뜻이다. 책 인간의 유래에서 다윈은 동물과 인간의 정신 능력이 수준에서 차이가 날 뿐 종류는 다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물에게도 우리와 같이 사유, 기억, 언어 능력은 물론이고 심미적 감각까지도 있으며 인간의 인지가 동물의 인지보다 복잡하기는 하지만 차이는 오로지 그 복잡성에만 있다는 뜻이었다. 다윈은 인간을 포함해 어떤 동물이든 삶에서 맞닥뜨리는 도전은 똑같다고 보았다. 다윈은 그의 후기 저작에서 지렁이까지도 인지적 존재임을 암시했다. 다윈은 우리 인간의 감정과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역시 진화적 맥락 위에 놓았다. 그에 따르면 얼굴 표정과 몸짓은 인간과 수많은 동물들이 기쁨, 두려움, 애정,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호다. 또 새든 원숭이든 유인원이든 인간이든 동물들은 그런 감정을 전달하는 신호가 놀라우리만치 유사하다. 그래서 다윈은 감정 표현의 일반 원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다윈은 서슴없이 도마뱀, 새, 고양이, 개, 말, 원숭이, 유인원 등 무수한 종들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동물들이 풍부하고 복잡한 정신적 삶을 영위한다고 썼다. 다윈에 이어 로메니스는 의인화를 거꾸로 이용해서 즉 인간의 감정과 정신 능력을 일종의 가이드로 삼아서 동물의 정신 상태를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메니스의 저서 동물 지능은 일반 대중에게는 큰 인기를 끌었지만 학계에서는 아니었다. 로메니스의 글은 다윈의 글보다도 더욱 뜨겁게 과학자들 사이에 논쟁을 짚었다. 동물의 정신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였다. 20세기 초에 초기 동물행동학자들 역시 동물의 정신에 관한 질문은 극도로 조심스러워했다. 엄정한 동물 과학자들은 야생에서든 실험실에서든 20세기 거의 내내 동물의 정신을 엄격하게 배제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제인 구달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그녀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고 1960년 침팬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을 당시 심리학이나 동물 행동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었다. 구달의 스승인 루이스 리키는 그녀의 학력이 짧은 게 오히려 장점이 된다고 여겼다. 선입견 없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침팬지에게 마음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동기니 흥분이니 기분이니 하는 단어들을 써가며 학계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유인원의 행동에 관해 묘사했다. 그녀는 침팬지에게 개성이 있다고 썼고 그들에게 어린 시절을 주었으며 각 개체를 언급할 때는 객관적이라고 간주되는 그것 대신 인칭 대명사인 그와 그녀를 썼다. 그녀가 처음에 어휘 때문에 치른 대가는 혹독했다. 과학자들은 그런 단어들이 침팬지를 인간으로 보이게 해서 침팬지의 행동을 이해하는 우리의 시각을 흐린다고 믿었다. 구달은 그때 내게 학계가 변할 거라고 말했다. 그녀가 옳았다. 그녀의 책과 연구는 엄격한 행동주의의 벽을 뛰어넘어 동물을 이해하고 싶어 하던 다른 과학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곰베에서 딜리의 속임수를 목격한 뒤로 나는 동물의 정신을 둘러싸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관해 수많은 질문을 품게 되었다. 수년 동안 나는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연구하는 동물에게 정신과 경험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구달이 예언했던 대로다. 코끼리 연구자 조이스 풀과 같은 일부 과학자들은 의인화나 동물의 마음을 부정하는
낡은 생각들에 관해 거의 완벽하게 무심할 정도였다. 나를 태우고 케냐 암보셀리 국립공원을 다니면서 풀은 자신의 다른 구동차 창문으로 다가오는 코끼리들을 옛 친구들이라 불렀다. 코끼리들이 코를 차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냄새를 맡자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정말 나야. 그래, 알아. 내가 오랫동안 못 왔어. 코끼리들과 지내면서 그녀는 코끼리들이 장기 기억을 갖고 있고 각각의 친구 코끼리들을 기억 속에 떠올린다는 것을 알았다. 입증할 자료들도 있었다. 코끼리는 인간도 기억했는데 자신들을 한 번도 해친 적 없는 사람과 자신들에게 도끼를 날렸던 사람들을 구별했다. 이제 내가 말하는 생각이란 무엇인지 설명할 때가 되었다. 첫째, 생각은 특정 신체 부위, 즉 뇌에서 발생하는 활동이다. 둘째, 리처드 도킨스와 스티븐 핑거의 이론을 빌려오자면 생각의 궁극적 목적은 뇌를 가진 개체가 성공적으로 번식함으로써 그 뇌를 만들어낸 유전자를 가능한 한 많이 복제하는 것이다. 그런 복제를 하기 위해 동물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먹어야 하니까 먹이를 구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일정 영역이나 집이 있어야 하니까 숲, 강과 바다, 사막, 하늘 등에서 위험을 피해가며 자신의 길을 개척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숱하게 포식자를 피해야 할 테고 영역 싸움에 맞서야 할 테고 짝짓기를 위해 다른 개체들과 경쟁해야 할 테다. 또 많은 동물들이 새끼가 태어나거나 알에서 부화하면 양육을 해야 한다. 동물은 이런 임무들 중 상당 부분을 학습해야만 수행할 수 있고 이 학습은 기억력을 비롯해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정보에 반응하는 능력을 동물에게 요구한다. 학습과 기억의 주요 목적은 삶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일을 예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 이것은 인지 자체의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가 동물 인지의 여러 측면 중에서 제일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감정적 측면이다. 비교 심리학자와 인지행동학자들은 동물에게 감정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프란스 드발이 지적했듯이 그 감정을 어떻게 연구할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동물의 감정 문제 앞에서 주춤한다. 행동학자들이 인지를 연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거의 같은 논리로 이들은 그런 내적 상태를 연구할 수 없으리라고 의심한다. 나는 동물의 감정이 매우 단순하다고 또는 인간의 감정과는 전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동물의 감정이 외계적이라고 하는 얘기들까지 들어봤다. 그러나 이런 발언들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왜냐하면 쥐나는 보수적이어서 드발이 주장하듯이 우리의 감정은 다른 동물의 감정과 상당 부분 비슷할 공산이 더 크다. 어쨌든 무엇하러 감각을 이를테면 공포, 고통, 사랑 등 내적 상태 또는 이에 수반하는 정신적 표상들을 또 따로 창조하겠는가? 감정은 동물의 생존과 번식을 도울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나는 사고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동물에게 언어가 있음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사고를 하는데 꼭 언어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실 사고는 생생한 정신 이미지로 떠오를 수 있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대명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놓고 골칫게나 썩었다. 특히 동물을 설명할 때 관계대명사 who를 쓸 것인가 that을 쓸 것인가의 문제가 그렇다. 표준 문법상 동물을 가리킬 때는 that을 써야 하지만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다. 회색 앵무새 알렉스는 그것, 즉 사물이나 물건이 아니다. 침팬지 프로도가 사물이 아닌 것처럼 똑똑하게도 언어에 능통한 개 배치가 물건이 아닌 것처럼 결국 나는 어중간한 방법을 택했다.
이미 소개된 개별 동물들을 지칭할 때는 who를 쓰고 일반적인 경우를 가리킬 땐 that을 쓰는 것으로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우리가 동물의 인지적, 감정적 본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직면하게 된 더 큰 질문과 주제들을 드러낸다. 인간의 정신이 왜 특별한가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다른 책을 골라야 할 것이다. 나는 우리 주위의 다른 동물들이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물의 정신을 찾아다녔다. 동물은 무슨 생각을 하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까? 이것이 왜 중요할까? 동물의 정신에 대해 좀 더 알게 된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더 나아질지는 나는 모르겠다. 물론 과학자들, 특히 신경과학자들은 보통 이 점을 근거로 자신들의 연구를 정당화하겠지만 말이다. 분명한 것은 다른 동물의 정신과 감정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우리 동류 생명들과 지구를 좀 더 잘 나눠 쓸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정신을 일깨워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지각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란 사실이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종들이 멸종해가는 또는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시대에 살고 있다. 무수한 종들이 죽어가거나 집과 서식지, 생존에 필요한 자원들을 잃고 있다. 우리의 행위가 빚은 결과다. 우리는 야생 물고기부터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동물들을 지속 불가능할 지경으로 죽이고 있다. 이 동물들이 사라지면서 이들의 정신도 사라진다. 무엇보다도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행위인지 고려할 때 이렇게 잃는 것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정신을 부여받은 존재들의 행성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생명이 살고 있는 다른 행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 우리가 아는 행성은 지구가 유일하다. 그런데도 우리가 동류 생명들의 정신을 이해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한 지는 이제 겨우 몇십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지구에 사는 수백만 종의 동물들 가운데 고작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동물들만을 대상으로 그 정신을 연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동물이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까? 자신들이 보여주는 것이 실제로 동물이 할 수 있는 어떤 이름을 어떻게 알까? 다시 말해 인간이 우리 감정과 생각을 다른 사물이나 존재에 투영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다. 대상이 곤충이든 개든 돌고래든 동물 인지를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들은 이 점을 걱정한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감을 하고 싶어 한다. 얼마나 그러면 차나 컴퓨터에게까지 감정을 이입할까? 또 가엾은 꿀벌 한 마리를 막 인지 테스트에 이용하고서 연구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 인도적으로 냉장고에서 집어넣어 죽여야 할 때도 우리는 가슴이 아리다. 그렇다면 생각을 감정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또 그런 뒤에도 다른 존재의 정신을 들여다볼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로 다른 동물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스스로 의식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 어느 날 나는 남편과 함께 우리 집 콜리, 벅을 데리고 산책에 나섰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한 여성이 치와와를 데리고 걸어오고 있었다. 벅과 그 치와와는 덩치가 다른데도 서로 만나 보기로 마음을 정했다. 둘은 처음에는 서로 곁눈질을 하면서 다소 경계를 하더니 벅이 서서히 꼬리를 흔들기 시작하자 치와와도 그렇게 했다. 둘을 바라보던 치와와 주인이 물었다. 둘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던져보았던 질문이고, 이 책에 나오는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쫓고 있는 질문이다. 마침내 과학자들은 새로운 발상과 기술들을 가지고 한때 지구에서 가장 금기시 되었던 영역을 마음껏 탐색하고 있다. 동물의 정신을 말이다. 여기까지 프롤로그를 읽어드렸습니다. 너무 길어서 약간의 생략이 있습니다. 큰 제목 목차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개미 선생, 개미 학생. 2장 물고기의 3초 기억력의 진실. 3장 새의 뇌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 4장 앵무새 언어를 통역하다. 5장 놀아본 쥐는 웃을 줄도 안다. 6장 코끼리처럼 공감하라. 7장 돌고래의 마음에는 거울이 있다. 8장 야생 돌고래들의 치열한 머리싸움. 9장 침팬지로 산다는 것의 의미. 10장 개와 늑대와 인간에 대하여.